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On the peninsula, we're returning to large-scale exercises to strengthen our combined readiness and our ability to fight tonight if necessar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조정린입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월부터 어제까지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를 위협적으로 발사하고 있는데요. 이례적인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한반도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러는 것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서해 5도를 가봤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해 5도 중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포격 소리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저께도 꽃게배들이 나갔다가 다시 다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작업을 못하고 중단시켜가지고. 그래,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가라. 집이 갑자기 흔들렸어요. 그리고 면사무소에는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계속 그랬어요. 갑자기 집이 웅쾅쾅쾅 울려가지고 무서웠어요. 비상 대피소를 운영하는 연평 면사무소로 가봤습니다. 직원들은 다발적 포사격이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14일에는 18시 20분 정도에 먼저 이제 주민분들이 좀 포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먼저 민원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군부대 한라인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상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혹시 몰라서 담당 직원분들이 다 나가서 대피호는 다 개방을 그때 했거든요. 취재진은 면사무소 직원과 함께 비상 대피소를 직접 가봤습니다. 지하 2층 깊이입니다. 대피소 안에는 주민들이 방공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과 담요, 의약품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일단 주민 대피를 좀 무사히 시키자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일까지는 안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입니다. 언제 포사격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 속에서도 어민들은 바다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40년째 연평도에서 바닷일을 하고 있다는 박태원 씨. 들어가시죠. 추워요, 추워요. 밥부터 먹어야 돼. 배고파서 못 살았어. 그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바다로 나가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꽃게가 제철이라지만 오늘은 수확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것을 잡으셨어요? 돌개하고 낙지. 연평도에 방사포 포격이 있었던 날에도 박 씨는 바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면사무소와 해경으로부터 조업을 멈추고 돌아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 받으면 기분 나빠요, 한마디로. 무지하게 기분 나빠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가? 최근 연평도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눈에 띄게 적어졌답니다.
근데 사실상 그쪽에 이제 있는 선배들 전화 가끔씩 와요. 소총백령도 중국어성이 싹 빠졌다 이거야. 한 적도 없이. 연평도에 있냐? 있다. 형님 내가 볼 때 소총백령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금년에. 연평도 주민들이 이토록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입니다. 황기준 씨는 북한 포격 흔적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빨리 어머니 모시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 안 들었어요. 제일 이제, 먼저 한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5를 2번 겪는 거고 나는 이제 처음 겪는 건데 뭐 정신이 없죠. 그때 상황으로서는 뭐 빨리 모시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만 불이 난 게 아니라. 다행히 빨리 대피소로 이동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육지를 볼일 보러 나가고 가면은 이거 아파트 층간 소음 있잖아요. 그거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저 잠 못 자요. 왜냐면 쿵쿵 소리가 그때 그런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밤에 저기 할 때는 수면제를 먹고 자고 그럴 때도 있어요. 황기준 씨를 비롯한 주민들을 위험으로 몰아넣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북한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채가 넘는 민가도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연평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장종일 씨는 당시 포격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웠던 건 사실인데 당시 민방위 통신 업무를 담당했던 장 씨는 주민들을 선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여기가 쫙 이 좌측으로 다 맞은 집들이에요.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은 저 말로 표현 못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소리는 진짜 고막이 터질 정도 같은 그런 소리. 그리고 뭐 그때 상황은 막 거의 아수라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대로 죽는 건가. 현재 폭격을 맞은 민가의 일부는 안보 교육장으로 남아 그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런 장소, 저희 구멍 난 장소 있잖아요. 저희가 다 파편 맞은 거예요. 폭탄에 파편 맞은. 연평도 포격은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민간 거주구역을 향한 사격이었습니다. 이게 방사포 폭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수백 발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연평도 주민들은 어떠한 선전포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날아오는 포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늦은 점심을 드시던 어르신이 이제 그 포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얼굴에선 핏방울 뚝 떨어지고 건물이 하나도 없었대요. 자신의 집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12년. 그들의 삶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진짜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그게 똑같게 또 일어났었잖아요. 천안함 사건이나. 네. 그래서 불안해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또 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폭탄 소리만 쿵쿵 소리만 들리면 되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서해 접경 지역 교동도로 가봤습니다. 지난달 19일 북한은 교동도에서 불과 10km 떨어진 황해도 연안군 일대에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곳 교동도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북한에서 해온 행동으로 봐서 이게 내 생각에는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네 국력을 과시하는 뜻에서 마지막 카드로 포를 쏘지 않는가.
올해 92의 최재욱 어르신은 요즘 들어 자주 북한 땅이 보이는 철책선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고향은 북한이 이번에 포를 쏜 곳으로 추정되는 함경도 연안군입니다. 요 길 가자는데 3km밖에 안 돼요. 그냥 건너가면 나는 시방 가라고 그래도 여기 집에까지 걸어가도 3시간이면 내 집에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시방 70년을 못 가고 여기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괜히 이게 얼마나 원통합니까? 평생을 그리워했던 고향 가는 길이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어르신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다 포기하고 갈 수 없는 땅, 갈 수 없는 땅이다 이거지. 저거는 내 자손대에도 갈 수 없는 땅이 될지도 몰라요. 저거는 영원히 남과 북이 대립하면서 이 메시지는 취재진에게 연평도 주민이 보낸 겁니다. 곧 국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주민들을 피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서해 접경 지역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지난 2일 북한은 동해 NLL 이남에도 미사일을 쏘아 울릉도에도 첫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통해 울릉도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 취재진은 포항에 선착장을 찾았습니다. 울릉도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당일 저녁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었지만 배는 만석이었습니다. 조금은 있다고 봐야죠. 영업질 안 하겠죠. 그래도 뭐 설마 하고 온 거죠. 대부분 여행객들이지만 그중엔 고향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배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오랜만에 그럼 들어가시는? 네. 만약에 대회가 우리들이 거래가지고. 이틀 전인 지난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을 넘자 울릉도는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넘게 뱃길을 달려온 승객들에게 불안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연락 와서 취소된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구나. 그냥 뭐 왔어요. 오시면서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불안할 거 뭐 그런 건 없고. 그렇다면 울릉도 주민들의 상황은 어떨까?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일부 주민들의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예약 취소가 돼갖고. 취소 많아요? 개인 손님들 취소하죠. 겁나서 못 들어온다는데. 단체 손님들은 예약금이 세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 손님들은 괜히 예전 연평도 그 생각하시고 좀 혹시나 그 위험할까 싶어서 겁먹고 안 들어오세요. 울릉도에서 7년째 카페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구민수 씨. 관광철을 맞아 한창 바쁠 시기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관광을 많이 오셨죠, 울릉도 쪽으로. 근데 그저께 좀 놀랐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또 타격이 있을까 싶어서 또. 민수 씨는 이번 공습 경보가 울릴 당시에도 손님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침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손님들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 사이렌 울리길래 뭐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방송 보니까 뉴스에서 나왔어요. 뭐 북한에서 이제 그게 날라왔다고, 미사일 날라왔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막 계속 뉴스만 보고 있었죠. 갑작스런 위험에 예정돼 있던 배가 지연되거나 해양을 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북한에서 미사일 쏴갖고 그 연락을 받았다 그래가 그저 대기 좀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한 30분 그래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 저 어제 밤인가 그때도 한번 쐈다니까. 지금 어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 중 대다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울릉도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돼 사이렌 소리가 몇 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던 주민들. 육지에서 애들이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 울릉도에 했다는데 별일 없느냐고. 우리는 모른다. 지금 애용소리가 많이 났는데 우리는 그 이태원 애들이 혹시나 그거 애도하는 거 그걸 하는 건 줄 알고 묵념하는 줄 알았다. 그 식당에서는 이렇게 밥 먹다가 미래 하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제 분석에 물었죠. 하니까 거기서도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고 대답하고 아무 방송도 없이 아무 글 없이 사이렌만 울리니까 두리번하고 그랬어요.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5분이 지난 오전 8시 55분경. 군청에서 북한 측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이라는 대피 문자를 발송한 건 그로부터 24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이렌 울리고 뉴스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문자 재난 문자 그리고 울릉 알림이라고 저희들 울릉도 주민들은 다 갖고 있는 메시지. 그거는 군청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건 군청에서 보냅니다. 네. 위급 상황이었지만 안내 방송도 없었고 통보마저 늦었던 상황.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공무원들 지금 좀 소리 많은 거 잔소리 듣고 한 거 같더라고요. 너그만 대피하고 우리는 공습 경보만 울리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로 다 피해. 나 짜증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거만 상하고 주민들이 안내를 받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공무원들만 먼저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은 군청 측 협조를 받아 군청사 내 지하 대피소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 건물도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공간이 다 조성하고 아 그럼 여기 이쪽에만 지금 공간이 있는 건가요? 이 정도예요. 30-40여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는 몇 안 되는 사무실 집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평소에는 그럼 뭐 사무실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휴게실 쪽으로 사용하고 휴게실 쪽으로? 네, 시설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공습 경보가 울릴 당시 공무원들만 이곳으로 대피를 한 걸까? 그 내부적으로 메신저 갖는 것도 제 총무팀에서 그 텔레비를 보고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총무과는 임무가 뭐 일단 직원들도 보호도 해야 되니까 일단 대피하라고 했는 거고 그 실제로 대피한 직원들은 일부에 일단 직원을 먼저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군청 관계자. 대피 문자가 늦은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빨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는 맞고요. 네. 근데 이게 진입을 파악하는데 그 시간은 좀 갖고 이게 공습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뭔지 이게 메시지 나왔는데 또 이것도 알아보고 대피를 시킨다는 게 그래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마비돼야 되는 수준인데 그 확인하는 시각이 좀 있었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문자가 전달된 뒤 대피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취재진은 울릉도의 지하 대피소를 지역 주민과 함께 직접 찾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대피소. 하지만 동행한 주민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거 여기 써 있잖아요. 임시 대피소. 아 여기 이렇게 도저히 써 있는구나. 대피소로 지정된 공영주차장 지하실을 살펴보려 했지만
계단 입구에는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아 정말 모르셨어요? 이렇게 거의 평생을 왔다 갔다 해도 저는 몰랐네요 이거를.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 공간. 한눈에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마음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뭔가를 봤을 때 내가 아 나는 안전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곳에 있는 경우에는 언제 밑에 내려갔을 때 이 건물 자체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니까 마음은 굉장히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시설도 찾아가 봤습니다. 외곽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이 건물 지하 역시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이번 공습경보 때 이곳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보시면 주변에 없잖아요, 집이. 공간이잖아요. 중턱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은 없어요. 그 마을 근처 뭐 학교라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확히 위치는 모르는데 뭐 학교라든지 학교 지하라든지 그러겠죠. 취재진이 확인한 대피시설은 총 8곳. 하지만 대부분 위치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공간이 부족해 울릉도 전체 인구를 수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피시설 모두 울릉읍에 집중돼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울릉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지금 그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장 밑부분에 층을 만들어서 그쪽에 대피시설을 만들까 하고 있거든요. 전면에 전달하는 체계도 지금 안 그래도 재난통신망을 좀 활용해가지고 즉각적인 좀 대응을 할 수 있게 매뉴얼도 개선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울릉군은 추가로 지방도로가 있는 터널을 유사시 대피시설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간상도 그렇고 장소도 좀 협소하죠. 그러면 그 차량이 통계를 다 해버리면 몰라도 안 그러면 차까지 들어간다고 보면은 대피할 곳이 조금 부족하죠. 주거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비상시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걸어 오신다고 보면은 뭐 한 40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피의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의미가 거죠.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을 부근에 대피소 방공호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에 울릉도 주민들도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북한은 이후에도 과격한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이번 북한의 도발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은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방사포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철저한 전쟁 준비 태세와 군사적 대응 능력 강화는 우리 혁명 앞에 필수 불가결의 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공략이 가능한 ICBM까지 발사했습니다. 사실상 한미일에 대한 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ICBM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도 얼마든지 전술핵에서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彼らの狙いというのはこの挑発をすることそのものではなくて、米韓同盟そして日米同盟を軍事的に脅かすことのできる軍事能力というのを確実に強化することにあるわけです。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일본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비행 경로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경보를 내렸습니다.警報が鳴ったのが5年ぶりだったので、すごくびっくりしました。 기차와 지하철의 운행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을 정도입니다. 我が国上空を通過し太平洋上に落下したとみられます。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日本の上を通ったっていうと、やはりその国民とか政府のその心理的なダメージといいますか、かなりインパクトがあったのは確かであって、もちろん非常に危惧しておりますし、北朝鮮の脅威を改めて、認識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で同時に日米韓の抑止力が不十分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북한이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미국이 돌아가고 나면은 그 뒤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 것이 그간의 북한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훈련의 실행하건 말건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결국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인 전술핵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 다음에 이것으로 얼만큼 더 자신들의 작전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인 것이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계기에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양면성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談판에 나서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금년도에 자신들이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또는 각종 도발 이런 것들을 전부 감행하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곤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존재감을 확인시키려는 행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from the leadership's perspective in North Korea, part of what we're seeing is doesn't like to be ignored. And so when the world is focused elsewhere, this is a reminder that we're still here, we're still a problem, you have to deal with it. 그렇다면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립 속에서도 어떻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최근 북중 접경에서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운행하는 화물 열차의 움직임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최근에서 단둥 지역인가 어디에서 북한하고 이제 기차가 조금 다시 개통이 된 정도 사이요. 그러니까 그런 물류나 화물 이런 쪽은 조금 서서히 이렇게 코로나를 조금 넘어서서. 지난 9월 북중 무역 거래액은 총 1억 427만 달러로 북한이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세부 물품이 수상합니다. 가장 많은 물자가 버스와 화물차용 타이어인 만큼 군수물자 비축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노후화된 북한의 차량들, 특히 이제 군용 차량들이라든가 지금 ICBM을 쏠 수 있는 그런 대형 이제 차량들의 그런 그 바퀴로 이제 타이어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연 50만 톤 규모의 원유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어떤 팩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어떤 무역이
제한적이지만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되고. 혁명무력의 정예화를 강력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주도하는 인물은 혁명의 특수성은 군사서열 1위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하루 연장한 직후 담화를 통해 엄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정천이 왼쪽에서 경례과 함께 군사 사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해서는 김정은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고요. 끔찍한 대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한 데 대해서 실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끔찍한 대가라는 용어는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 또 5차 핵실험 때도 유사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핵실험이나 또 강력한 도발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북한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차없이 괴멸시켜버릴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 3자가 적절한 수준에서의 지금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이런 아주 특수한 환경이 지금 북한에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대단히 지금 로또 맞은 기분일 겁니다. 북한의 혈맹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최근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대만과의 무력 통일 불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我们坚持以最大诚意、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 대만 압박이 현실화될 것이고 북한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이제 미중 간에 여러 가지 경론이 계속 격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의치 않을 때 북한을 좀 움직여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부담이 가는 어떤 조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 매체들이 최근에 그 방송을 보면 이제 시진핑 체제 또 특히 이제 시진핑 사상에 대한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굉장히 친밀 관계를 이제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뒤에서 필요한 물자들, 뭐 핵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필요한 물자들을 대놓고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최근 핵훈련을 실시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은 우리나라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시 한국과의 관계는 파탄할 것이라며 경고한 가운데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북한으로부터 다량의 포탄과 무기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컵이 우리 백악관 관리 조정관이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이제 대량의 포탄을 제공을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북한은 이런 이제 군사적, 외교적인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그 상당한 또 지원을 또 받을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 뭐 경제 교류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제 좀 모험적인 행동들로 연결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ccording to various government sources.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지난 4일 북한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And in turn, they have enabled the DPRK and made a mockery
of this council. You don't get to abandon Security Council responsibilities because the DPRK might sell you weapons to fuel your war of aggression in Ukraine, or because you think they make a good regional buffer to the United States. Причина этого очевидна. Стремление Вашингтона принудить Пхеньян к одностороннему разоружению с помощью санкционного и силового давления. 我们呼吁美方停止单方面宣言紧张对抗的做法。 결국 안보리는 새 대북 제재에 대한 성명 채택 등을 내놓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미중 관계라든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지위를 묵인받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 9월 북한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핵무력 정책법을 공포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미국은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로서 우리 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보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북한은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제7차 핵실험을 향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의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 규격화, 전술 무기화하고 초대형 수소탄 개발이 완성되었으며 북한이 제시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핵을 경량화한 만큼 위력은 잡을 수 있지만 실전 운용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핵탄두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탑재할 수 있고 그 탑재한 핵으로 어디를 공격할 수 있냐.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 그다음에 내가 필요로 한 종류의 미사일, 탄두를 활용해서 공격할 수 있다. 순환공항에서 항상 미사일 많이 발사했는데 거기서 쏘면은 400km짜리 쏘면은 뭐 300km 조정해가지고 쏘면은 평택 때리고 남아. 600km짜리 쏘면은 부산 때릴 수 있어. 일본 열도 상공으로 가로질러서 태평양으로 쏘는 것이 4,000km 나오고 그러는데 방향만 조금 들면 괌이야. 소형화 경량화된 핵실험 그 핵무기 폭파 시험에 성공했다고 그러고 7차하고 8차, 9차 이렇게 나가면 미국이 쫓아간다고. 경량화된 핵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에서는 질산암모늄 2,750톤이 폭발했습니다. 이를 TNT로 환산하면 약 1.1킬로톤의 작은 전술핵 폭탄과 같습니다. 불과 1.1킬로톤의 폭탄이 터졌는데도 폭발 지점에는 깊이 43m의 구덩이가 파였고 주변 건물 8,000채가 파괴됐습니다. Explode everything in the house and explode everywhere. Look at me. I tried to protect her, but I couldn't do more than this. 만약 서울을 예로 들면 어떨까요? 전략 핵이 떨어진다. 자, 그럼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구 하나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여러 개의 구, 그다음에 사실 서울시 전역이겠죠. 전술 핵은요 동 한 개가 그 파괴 최대 케이스입니다. 최대는 동 한 개가 파괴가 되고 동 여러 개 그러니까 혹은 구 하나 정도의 낙진 피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7차 핵실험은 언제 감행할까?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만 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 막 이런 거 봤을 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관건은 과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긴장을 높여가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미국이 곧장 물밑 접촉에 해가지고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낮겠죠. 왜냐하면 미국도 국내 정치적 해난이 많고 또 이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문제부터 여러 가지 해난도 있지 않습니까? Whatever Kim Jong-un does, he will not achieve the effects he desires because his strategy is a failed strategy. And so a nuclear test, while dangerous, while important, something that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we're not afraid of it, and it will not have a negative impact or any impact on the U.S. midterm elections. In effect, though, it is Kim Jong-un who is putting preconditions on any talks. He is trying to force concessions, sanctions relief before talks. An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not going to give in to that blackmail diplomacy. 2022년 11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米国が何をしてくれるかっていうのを待つよりも日韓がより協力的にアメリカにやってほしいことっていうのを積極的に訴えていく必要性が生じていると、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くべきタイミングになってき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ずここ5年ほど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というのは必ずしも足並みが揃って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るかと思います。 전체적으로 기술은 실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ICBM 발사의 성공을 위한 전초 단계로서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나토식으로 미국과 협의해서 핵을 한반도에 들어오는 등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발상을 이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가면서 차분하게 풀어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강대국들의 군사 경제적 패권 경쟁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 도래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게 긴장감을 안기는 아주 위험한 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남북 간의 진심 어린 대화와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외교적 능력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형체를 알아 볼 수가 없다고. 나오지도 않고 있어. 나가요. 유죄도 잘 모르더라고. 상담사로 일하고 계셨다는데 어떻게 그런 비통하지요. 그렇게 죽을 수 있을 때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했나. 형제 같다고, 뭐 도원결의를 했니, 형제니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관용차 이제 먼저 타고 가면 이제 옆에서 아이 안녕하십시오 인사 배우고 가는 거죠.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주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 더 이상 안 해요.